네, 처음 뵙는 분입니다. 저희 유튜브에 뉴페이스. 우! 너무 어색해하시네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원자재랑 중국 경제를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워낙 이제 올해 상반기 동안 원자재 시장이 핫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상반기를 정리해보고 하반기를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신중호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가 네, ufso조로 또 출연을 요청했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원자재 시장의 주요 동향과 특징들 좀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반기 때 전쟁 리스크가 원체 컸었다 보니 원자재 단에서 전반적으로 상방 압력이 굉장히 높게 작용을 했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린플레이션이 강력하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 때문에 결국 수급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원자재들이 상방 압력이 높아졌고, 결국 그린플레이션은 석탄단에서도 공급 차질을 야기하면서 천연가스라던가 이 같은 원료들을 삼는 비료라던가 이런 애들까지 농산물까지 다 연결됐거든요. 메탈도 마찬가지겠고요. 결국 에너지로 비롯해서 비료라던가 농산물, 그리고 전력을 비롯해서 금속, 이 모든 것들이 상방함이 높아졌는데 전쟁 이슈가 일종의 거기다 기름까지 더욱더 부은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특히나 어떤 섹터가 가장 매력적으로 상방함이 높았는가를 보면은 가장 높았던 게 결국 농산물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연간 전망을 통해서도 올해 상반기 때는 에너지랑 농산물이 가장 매력적이라 봤었는데 이들 섹터가 가장 두드러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 때 이 농산물을 포함해서 원자재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레벨업이 됐잖아요. 예. 이게 좀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좀 어느 수준이라고 보세요, 연구원님은? 지금만 놓고 봤을 때 좀 섹터별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원자재 안에서도 에너지 섹터라는 게 존재하고 개발 원자재가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요. 봤었을 때 가장 지금 레벨 부담이 높은 레벨 부담을 존재한 원자재는 메탈이 가장 좀 리스키하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많이들 뭐 전기차나 친환경 인프라 이걸 얘기를 하시면서 메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광산단에서도 캐펙스 투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탐사부터 공급으로 연결 때까지 시차가 뭐 구리는 뭐 15년, 뭐 니켈은 9년, 아연은 7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공급이 상당히 더딜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어쨌든 메탈은 장기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기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었을 때 경기의 사이클이 이제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과정에서 메탈이 과연 긍정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다면은 저희는 메탈이 가장 먼저 좀 레벨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요즘에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게 또 에너지 쪽, 유가 쪽일 것 같아서 예. 에너지가 유가가 포함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다시 레벨업이 됐고 오늘 이제 신문 기사 보니까 유가 150달러 또 간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 원자재 시장에서 유가는 어떤 이슈가 존재하는 거예요? 유가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유럽이 EU가 러시아를 갖다가 제재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수출량이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는 사실과 그 가운데 계절성이 도래했다는 거죠. 크게 세 가지 계절성이 도래했다는 건데 누구나 아는 첫 번째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했다는 것. 결국 휘발유 수요와 디젤 수요가 올라가고 두 번째 허리케인 시즌이 도래했다는 거죠. 즉 미국의 멕시코만을 갖다 중심으로 휴스턴 지역에 원유라든가 또는 정유지 시설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결국 허리케인이 도래하면은 공급 차질을 갖다 야기하거든요. 즉 허리케인 시즌이 계절적으로 도래했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중동 지역이 수출할 수가 없는 시즌에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중동 지역은 이 하계기간 매년 5월부터 대략 한 8, 9월까지 하계기간이 들어가는데 이때 굉장히 고온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방용 발전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고 사우디 같은 경우를 갖다 기준으로 삼자면은 사우디는 전력을 생산할 때 45%를 석유로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석유 소비가 급증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수출을 좀 미온적으로 해요. 어떻게 미온적으로 하냐? 바로 OSP를 올립니다. 즉 석유 판매 관련해가지고 오피셜 가격이라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팔 때 기본적으로 유가에다가 거기다 프리미엄을 얻는 격이거든요.
근데 많이들 외부의 수급에 의해서 OSP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것보다는 내부에 의해서 이 계절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OSP를 결정하는 요인을 바라볼 때 두바이 2개월물 수합과 두바이 현물 간의 스프레드 같은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걸 봤었을 때도 내부의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즉 자체적으로 계절적인 수요가 급증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OSP를 인상하고 과거 5년 평균치를 보더라도 그때 구간마다 인상을 하고 수출량은 오히려 감소를 하는 즉 주요 공급자 중동 지역들이 해당 구간 때마다 수출을 줄이다 보니 결국 이 같은 계절성 때문에 유가가 높게 작용할 수 있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달 초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 증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우디는 증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갖다가 저는 되게 의미 없게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삼모사식이었고 정말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라고 접근하고 있고요. 왜냐?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요인이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기대했었던 요인이 러시아를 이란처럼 감산 유해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러시아를 사실상 깍두기로 돼버리고 그만큼의 공급을 갖다 나머지 국가들이 나눠서 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없었고 그냥 9월 달에 종료할 거를 8월 달로 1개월 그냥 땡긴 거고 물량은 늘었다고 하지만 1개월, 3개월치를 그냥 2개월치로 나눈 걸 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없었던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사우디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증산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근데 저희가 봤었을 때는 사우디의 이 추가 증산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급 논리가 아니라 외교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같이 좀 접근을 해야 앞으로 사우디가 바이든을 갖다 나중에 뭐 추후에 만난다면은 추가 증산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좀 더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펙 플러스 회의보다는 오히려 사우디 왕세자와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할지 안 할지.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제가 유가 150달러 간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원님께서는 향후 유가 방향성 좀 어떻게 보세요? 150달러까지 간다라는 편이신 건지 아니면 그 수준은 좀 과도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사실 뭐 못할 건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과거에 한번 갔었던 사례가 있었으니 근데 이제 모 IB에서 외사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읽어보면은 과연 이 150불이라는 전망치가 긍정적인 전망치냐.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외사 리포트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유가 전망 보고서가 아니라 페드한테 보내는 일종의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0불, 150불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수요 파괴가 없는 한 이런 식의 전제 조건을 갖다 달았거든요. 그 말즉슨 페드가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욱더 할 텐데 페드는 지금 파웰 의장도 얘기했다시피 5월 달에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은 결국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 인상도 주저하지 않겠다 했어요. 즉 페드는 공급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으니까 수요라도 통제하겠다 이거예요. 결국 외사들의 그 리포트를 통해서 봤을 때도 수요 파괴가 없는 한 140불대로 갈 수 있다. 이 전제는 결국 페드를 갖다 저희는 의미하고 페드한테 일종의 보내는 암시성 같기도 하거든요. 제 느낌상으로는. 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전히 저희 하우스 뷰 측면에서는 4분기 때 레벨 다운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위로보다는 3분기 때는 계절성 때문에 버티더라도 높은 레벨 자체가 다만 계절성이 그 끝나는 결국 10월부터를 봤었을 때는 계절적으로 수급이 안정화되고 글로벌 경기 모멘텀은 이미 둔화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이 기존 시장에서 수요가 러시아 쪽으로 이탈을 하고 있고 즉 러시아산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더욱더 확대되면서 유럽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러시아의 그런 물량들이 인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갈 게 뻔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공급자 역시도 앞으로 바이든과 사우디랑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은 긍정적으로 된다면은 사우디 역시도 걸프 3국이 증산을 할 테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는 계절성 이후에 전반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레벨 다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고요. 그 외사가 항상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원자재 급등할 때 막 이런 전망을 내놓는데 난 한 번도 그 전망이 맞았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 맞출 때도 많아요. 전 잘 안 나도 항상 잘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3분기가 지나면 이제 유가 레벨 다운된다고 했으니까 유가와 관련된 뭔가 뭐 ETF라든지 뭐 상품을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시기예요? 저희는 결국
4분기 때 유가의 레벨 다운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뭔가 유가에 대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저희는 여전히 3분기 때는 고점이라고 좀 보거든요. 3분기를. 그러면은 오히려 3분기 때가 피크이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메탈도 마찬가지겠고요. 왜냐? 네. 메탈이랑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메탈이 먼저 움직이고 에너지가 그 다음 사이클에서 그 다음에 둔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 메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중 축소 필요하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최소 못해도 계절성이 끝나는 9월 이후부터는 좀 비중 축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약간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그리고 미 연준의 뭐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은 뭐 계절적인 요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고 그 외 또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유가 측면에서 이게 다예요. 저희는 유가 측면에서 바라볼 때 많이들 공급만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를 어떻게 하면 대체할까요? 러시아 대체 못하거든요. 100% 못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러시아의 원유와 그리고 콘덴세이트 즉 초경질료와 그리고 정제유의 수출 물량이 다 합하면 대략 한 750만 배럴 일평균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이란까지 포함하고 미국 걸프 3국과 미국과 캐나다, 베네수엘라 다 끌어모아도 신규 캐파가 올라와도 당장 대체를 못해요. 그러면은 대략 한 못해도 한 70%밖에 대체를 못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지금 블록화 시제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즉 러시아를 이 시장에서 빼버렸어요. 근데 많이들 이 뺀 것만 기억하고 계시고 제재한 것만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왜 수요도 정상 시장에서 이탈할 거는 생각을 안 할까?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봤을 때 중국과 인도를 계속 주목해야 돼요. 왜냐? 중국과 인도는 글로벌 2대, 3대 석유 소비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산유국이에요. 일평균 400만 배럴을 갖다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일평균 1000만 배럴을 수입을 해요. 원유를 그렇게 수입해서 1400만 배럴을 갖다가 정제유로 다 만들어서 정유 제품으로 그중에 90%를 자기 혼자 다 소비해버려요. 근데 이 같은 중국이 러시아산 의존도는 불과 16%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중동산이에요. 근데 지금 중동산 두바이유는 러시아 우랄유 대비 대략 한 30불가량 더 비싸죠. 근데 OSP까지 감안하면은 못해도 대략 한 40불 비싸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수지타산이 맞을까? 당연히 러시아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최근에 2월부터를 갖다 보면 러시아산 수입 비중이 중국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더 두드러지는 건 인도예요. 인도 같은 경우 수요 이탈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요 최근에 보면 원래 인도가 러시아산을 잘 수입을 안 합니다. 근데 2월부터 러시아산 수입량이 급증을 해요. 그러면서 중동산 수입 비중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전체 수입 물량은 늘어나고 있음에도요. 그럼 봤었을 때 이 같은 이 두 개의 나라의 수요의 이탈, 글로벌 2대와 글로벌 3대 석유 소비국의 수요의 이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한다면은 공급만으로 러시아를 대체할 수 없지만은 수요의 이탈을 갖다 감안하면은 우리는 유가에 있어서 지금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과도하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 지금의 유가는 러시아를 제재하고 러시아가 없다라는 걸 가정한 가격이 반영된 거고 유럽이 제재했다는 걸 갖다가 반영을 한 건데 근데 웬걸 없어진 부분을 러시아 수출해서 중국과 인도가 잠식하게 되면은 과거 평년 대비했었을 때 크게 변화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과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이 이란산과 베네수엘라산을 지금도 수입을 해요. 어떤 식으로 수입하냐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는데도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요. 어떤 명목으로 사냐면은 전략비축유 매입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서 사요. 그러면은 국가를 갖다가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명목으로. 그러다 보니 중국이 지난 4월 달에 러시아 국영기업들이랑 만나가지고 전략비축유 매입을 갖다가 회의를 한다 했었어요. 그럼 이걸 봤었을 때 이런 미팅이 나왔다는 거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매입을 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이 매입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걸 바로 민간 기업들한테 뿌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봤었을 때 우리가 과연 공급만 바라볼 것인가 수요의 이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뭐랄까요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지금의 유가 역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제재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계절성이 도래했기 때문에 가격이 지켜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계절성이 끝난 이후에 그러고도 나서도 그때도 러시아의 수출이 유럽은 빠졌는데 버틴다면은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산 수입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면은 그럼 이거는 다른 환경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아, 뭔가 안 먹히고 있다. 최근에 유럽 애들은 자꾸 인도에서 정유 제품 같은 수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럽은 러시아 걸 제재하는데 인도는 러시아 걸 수입하고 있고 원유를 이걸 정유 제품으로 만들어서 유럽한테 다시 판대요. 이건 뭔가 조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앞으로 크게 두 가지, 결국 수요의 이탈과 앞서 말씀드렸던 사우디와 바이든 간의 만남 관계, 이 두 가지를 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 이건 얘기가. 몰랐던 내용이에요. 오, 그러니까요. 이거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지 않을까요? 우리만 몰랐던 거야. 오, 구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편은 원자재 쪽에서도 이제 유가 쪽에 집중을 해봤다면 2편에서는 하반기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